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투데이 잡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갈수록 얼어붙는 취업 시장 속에서 나의 스펙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요. 나의 스펙에 관한 모든 고민들 시원하게 뻥 뚫어드립니다.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스펙 맞춤 코디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혹독한 취업 전선 속에서 의조차 될 수 없는 가불병정에 입장할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에겐 세상은 너무나도 혹독하기만 한데요. 앞으로 사회 신입생이 될 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내디딜 첫 발을 위해 준비된 코너입니다. 인권 살롱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각종 취업 뉴스들만 쏙쏙 뽑아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 직반 뉴스 3부 코너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가장 큰 고민은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스펙에 대한 고민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홀로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풀어줄 고민 해우소 잡다방 시간입니다. 스펙에서부터 취업에 관한 고민까지 꼬여버린 실타래를 찬찬히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봐 드려야겠죠. 전 CJ 홈쇼핑의 인사 담당자이시자 CJ그룹 전문가이신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나 했더니 네. 차 코치님 뵙는 수요일이라서 어머.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가 좀 깨닫게 되네요. 그랬어요? 사실 뭐 취준생들이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반기 취업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덥단 말이죠 또. 아, 그래서 차 그렇죠. 코치님만의 여름을 극복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요. 현명한 방법은 사실 뭐 시원한 곳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예.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는 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맨 뒷자리에 앉는 게 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늘 익숙한 데서 봐야 영화도 잘 보이는 거죠. 뭐 노래방에서 갑자기 오페라를 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래방에서 군가를 부른다고 가정해 예. 봅시다. 상대적으로 어색해서 분위기 이거 어찌할 바 모르겠죠. 아, 제가 약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만 루틴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원한 방법에 대한 뭘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루틴을 잘 지켜서 든든하게 여름을 나셔서 따뜻한 가을 맞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지난주에도 여쭤보고 이번 네. 주에도 여쭤봤는데 네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그렇죠. 취업 이야기 네네.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취준생들을 제가 위한 봤을 때 취업 다다음 이야기를 주까지 해주셔서 여름 나는 방법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뭐 답변을 장마 해주시는 피하는 거죠? 방법 하겠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비사이로 가는 그렇죠, 방법. 그렇죠. 예, 예. 네, 각설하고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연자의 사연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사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욱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 추첨해서요,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요정 사코치님께서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코치님 오늘 고민들 이제 만나볼 텐데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셨나요? 사실 기준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쩜 그렇게 사연들이 알맞게 도착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직무에 대한 그 다양성을 고려하는 욕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욕심 많은 거에 맞게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욕심이 많게 다양한 직무로 지원할수록 준비해야 될 게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결론과 함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사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봤더니 PD의 꿈이라고 적혀 있어요. PD를 지망하시는 분 같고 26살 여성 구직자입니다. S여대 그리고 언론 미디어 계열 학점은 3.9 어학 점수는 토익 700점 자격증은 운전면허 2종 보통 경력상 수상 내역으로 잡코리아 글로벌 프론티어 공모전 참여 모교 주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총장상을 수상하셨네요.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단위 대학생 봉사연합 동아리 운영진, 전국 단위 대학생 연합 발표 동아리,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 기획단 홍보 기획팀장 하셨고 모교 입학사무처 행정 인턴, 그리고 땡땡 학사 자치회 홍보부장, 그리고 글로벌 탐방단 미국 땡땡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여름 스쿨을 수료하셨고 강원진로교육원 방송 영상 제작 멘티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및 직무는 홍보팀에 들어가거나 예능 PD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하셨고 하고 싶은 말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글자로 질문 드리기 한계가 크겠지만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는 홍보팀 그리고 예능 PD입니다. 예능 PD를 가장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올해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PD는 뽑는 인원이 적어서 공채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컸고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무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 PD가 어렵다면 조금 시야를 넓혀서 홍보팀을 비롯한 다른 일반 기업체의 일반 직무들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직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궁금합니다. 어느 곳에 집중을 하고 직무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저의 전공을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영상 제작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또 콘텐츠 관련 공모전 수상 경험이 없는 것도 함께 걱정됩니다. 하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직무 경험을 더 쌓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조연출로 외주 제작사에서 2, 3개월 정도 일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PD 관련 직무 경험이 없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경력이냐라고 하셨고 조연출을 직무 경험으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건지 또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라고 긴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닉네임에서도 열정이 느껴져요. PD의 꿈. 이 닉네임이신데 지금 총 3가지로 질문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를 보면 홍보와 PD 직무를 좀 동시에 준비하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좋은 보세요? 질문입니다. 일단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을 못 하시거든요. 네. 나는 곧 죽어도 언론 고시를 패스해야겠다. 나 무조건 PD 해야 해. 막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홍보팀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건 참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홍보 직무로 가게 되면 기존의 언론 고시를 준비했던 거는 전혀 다른 구성과 노력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나의 구직자분들은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내부의 어떤 객관적인 환경 그리고 외부의 어떤 채용에 대한 동향 이런 네. 걸 좀 면밀히 봐야 될 텐데 TO를 그중에 좀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외부 환경만 놓고 보면 홍보팀의 TO는 기업에서 아무리 많아야 뭐 2명, 그래요? 1명 이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명, 2명 자리도 이를테면 경력이 있는 분들도 더러 존재를 합니다. 네. 워낙 이제 기업들 환경이 경영 악화가 되다 보니까 홍보팀으로 신입을 채용하는데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의 자리에 맞게 이제 나의 내부 환경을 놓고 보자면 내가 이제 주변에 기자 인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론사 관련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링크가 되어 있다 여부 혹은 학교의 선배 혹은 선배의 선배, 선배의 친구 이렇게 뭔가 기자 라인업에서 본인께서 우리 기업을 대표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자 라인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부적으로 또 링크가 되어 있는지까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서류를 쓰셔야겠죠. 서류를 쓰려면 또 자소서를 잘 써야 됩니다.
예. 언론사 자소서랑 기업체 자소서는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해당 기업에 대한 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굳이 왜 이 업체까지 와서 홍보팀을 해야 되는지도 네. 서류로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잘 작성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인적성 검사를 또 봐야 됩니다. 이 적성 검사가 이 언론고시에서 소위 말하는 필기 시험이랑은 또 이게 스타일이 다르죠. 네. 시사상식 공부를 하신 것과 이제 예. 소금물 농도 구하는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또 병행을 하셔야 되니까 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면접도 이게 다릅니다. 면접도 이제 단순히 장문한 내용 가지고 질의응답을 묻는 패턴이 아니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토론 토의를 거치고 임원 면접까지 봐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보 직무로 넓힌 건 좋은데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방향은 옳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면. 왜냐면은 본인께서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언론고시 공부 안에 있어서 뭔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제약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통상 언론고시 대비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뭐 2.5년 정도 소요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가늠했을 때 본인께서 아무래도 좀 일정 전형에 대한 부분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홍보 직무로 눈을 좀 돌리시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직무를 생각하셔서 뭐 주변에서 하는 노력들이 일정 부분 뭐 전형이 진행이 되니까 서류가 통과가 되고 면접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좀 약간 흔들리셔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PD거든요. 네네. 대안적인 걸로 이제 홍보팀을 네네. 생각을 하신 거고. 근데 PD가 됨에 있어서 네. 이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지 않냐, 경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뭐 얼마 없는 PD님들 혹은 저희 지금 방송을 연출해 주시는 PD님들도 그렇고 사실 배경이나 그 출신들이 다 다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무조건 언론정보학과를 나와야만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뭐 철학과를 나오신 분도 언문 계열을 나오신 분들도 프로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연 주신 분의 정말 다양한 경험들, 전국 단위의 동아리 활동, PT 뭐 대회 나가신 거, 뭐 각종 다양한 활동을 교내 외적으로 골고루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고 본인의 강점이 있으신 분인데 본인의 강점을 피상적으로 좀 받아들인 건 아닐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은 구직자분들은 그냥 단편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게 네. 있거든요. 네. 내가 대상 탄 그 활동, 내가 예선 탈락한 그 공모전, 뭐 전 남친과 함께했던 그 뭐 봉사활동,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단편적으로만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네요. 그 단편적으로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왜 내가 쓰일 수 있을까? 내 경험이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할까라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폄하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2달 넘게 했던 경험 중에 뭐 해야 될 얘기를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한다든지 예. 이게 좀 전체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좀 살리지 못한 이런 면면들이 결국 본인이 프로듀서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뭔가 교육 과정을 밟아야만 될 것 같고 뭔가 자격을 따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좀 불안감이 있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이야기 라인을 스토리를 잘 짜서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으신 분이니까 어떤 자격이나 경험 자체에 너무 속박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경험 하나도 안 하고 언론고시 공부만 2년 넘게 하신 분들이 네. 뭐 전국에 부지 기수입니다. 스터디룸에 다 계세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본인의 경험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서 좀 어떻게 녹여내야 가장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소통 기반의 협업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혹은 이해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잘 조율하는지 소위 프로듀서 분들이 자주 겪는 여러 가지 뭐 아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뭐 스태프분들과의 어떤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입사 이후에도 그러한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과거의 경험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네. 것들이 중요한데요. 딱 했던 이 경험들만 보더라도 발표 동아리 때 분명 발표하기로 한 애가 갑자기 잠적을 했다거나 혹은 입학 사무처 행정 인턴 때 그 교직원 분이 갑자기 갑질을 하셨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돌발 상황 속에서 유려하게 본인이 핸들링을 하셨다든지 혹은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중재자로서 잘 조율을 하여 전체의 목표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잘 녹여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이 하지만 막상 정리를 하라고 하면 정리들을 못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 본인이 했던 역할을 떠올리시면서 경험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이 저 행정 인턴 했어요. 하고 그냥 본인의
그 경험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행정 인턴을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언제가 좀 어려웠거나 본인이 좀 이 업무가 처음 접해서 좀 네. 당황스러웠다든지 이런 특정한 상황 속 내 역할 위주로 경험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즉 PD에게 요구되는 뭐 태도라던가 자세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포인트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을 쓸 때 사실은 이제 뭔가 어떤 경험을 쓰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네. 나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서 묻어간 것 같은데 네네네. 싶은 활동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어쨌든 나는 에피소드를 뽑아내야 할 텐데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떠올리거나 그런 경험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책임감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책임감, 즉 맡은 역할은 작지만 자신의 역할에 이렇게 펑크가 난다거나 자기가 제 몫을 다 못하게 될 땐 전체의 목표 달성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뭐 지금 승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뭐 전반적인 느낌의 어떤 경험이라 보니까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팔로워로서 봉사단 활동을 할 때 네. 리더의 어떤 이런 역할이라든가 역할 배분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뭐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를 중간에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역할이 비록 작지만 작은 역할의 의미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는데 본인이 좀 희생을 했다든지 혹은 자신의 역할이 뭐 그냥 자료를 만드는 건데 발표를 막 하기로 한 친구에게 좀 발표와 관련된 좀 도움을 줬다든지 네. 자신의 뭐 그 이상을 위해서 좀 희생을 했고 배려를 했던 뭐 이런 경험들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확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그렇지도 않았다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제가 뭐 다른 대학교나 기관 특강을 가게 되면 이러한 경험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저도 네. 이제 되게 그런 업무, 어떤 업무를 할 때 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서 청년 인턴을 했다. 네. 근데 청년 인턴 하는 분들이 이제 뭐 동전 교환이라던가 체크카드 판매 혹은 지리 교시 이런 걸 했던 것들을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머 맞아요. 제가 그거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놀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직무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지난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딱히 기억이 안 나고 좀 헷갈리시다 보니까 정리가 좀 어렵게 되겠죠. 예. 일단 좀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경험을 할 때 어떤 걸 느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네네. 좀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좀 PD의 꿈님께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요. 일단 이분께서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어 점수가 한 오픽 IM3, 토스 레벨 6에 150 이상이 안 나온다면 과감하게 홍보팀 지원을 일정 접어두시고 PD로 바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능 PD를 원한다고 하시니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나 이해도가 일정 부분 있어야겠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내가 즐겨보는 게 예능이니까라는 좀 단편적인 접근 말고요. 본인께서 즐겨하시는 그 재미가 다른 이들에겐 재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사실 교육 씨의 그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근데 또 예, 예. 어떤 분들은 이 아재 개그가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좋은 맞죠. 의미지만요. 예. 어찌됐건 간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능 PD로서의 강점이 나만 착각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연출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더 밟아보시면서 외주사에서 외주사도 이제 제작의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 참여 일정 부분 필요하겠고요.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고 합리적인 접근 그리고 홍보팀 지원을 위한 빠른 영어 점수 확보 이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조언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자,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직 활동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 이어서 두 번째 고민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고민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쿵각님이시고 27세 남성 구직자시네요.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 직어국의 무역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53점.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학 점수를 보니까 토익이 845점, JLPT가 N1 되시고 자격증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커말 2, 워드 1, 무역영어 1, 무역관리사, 아시아나 세이버 예약발권이라는 자격증이 있나 보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자 이제 경력사항을 보니까 일본 공항에서 통역 및 수속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중개업 통역 1년 6개월 아르바이트로 하셨다고 하네요. 대외 활동을 보니까 역시 통역을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협회에서도 통역을 하시고 시교류단에서도 통역을 하시고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어 강사를 6개월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계획을 보니까 토익 점수, 스피킹 점수를 좀 취득하고 올리고 싶으시고 대기업 일반직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를 보니 항공사, 대졸공채, 무역회사 그리고 대기업 일반 영업직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보았더니 가장 가고 싶은 건 항공사입니다만 문이 워낙 좁아서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일반 대기업 영업직 지원할 때 필요한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쿵각님의 사연, 발음이 참 어려운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사연 들어봤는데 이 항공사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시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한 분야만 파서는 좀 가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예, 진짜 많이 넓혀야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께서 지금 이제 제가 유축컨대 일본 공항에서 근무를 하셨다라는 걸 봤을 때는 GHA 그러니까 그라운드 핸들링 에이전시, 그러니까 특정 항공사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에이전시에 근무를 하셨거나 예. 네. 아니면 특정 공항에서 계약 업무를 진행하셨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지상직으로 메이저 업체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서는 본인께서 항공사 취업에 약간의 회의감 혹은 약간 정체되어 있음을 스스로 좀 인지하시면서 저희 사연을 지금 저희 쪽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께서는 당연히 본인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본인께서 자격 관련해서도 뭐 아시아나 세이버 예약 발권, 즉 이제 예약 발권 관련 시스템에 대한 그 본인께서 자격을 취득하셨다는 건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걸 네.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분께서 적어도 공채와 관련한 어떤 전형별 대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과 관련된 대비를 좀 암기를 했다거나 누구나 할 만한 식의 에세이나 면접 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결과를 좀 잘 못 보셨거나 혹은 현재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된다고 스스로 느끼신 것 같은데 일단 입체적으로 항공사 공채에 필요한 전형별 대비가 필요하겠고 특정 항공사, 저가 항공사면 저가 항공사, 메이저 업체면 메이저 업체에 맞게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대한 특징 그리고 뭐 지상직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강점 위주로 본인을 어필해주는 그런 자소서랑 면접 답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는 항공사 얘기인데 이제 영업직 얘기로 돌아가면 예, 예. 그러니까요. 사실 영업이라는 게 사실 범위가 광대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뭐 업종만 놓고 보면 이제 제조사의 영업이 있고 유통사의 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영업 관리가 있고 매장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의 경험만 놓고 봤을 땐 영업 관리를 잘했다기보단 매장 운영 쪽에 좀 더 특화돼서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사에서 영업을 잘할 거라기보다는 유통사에서 영업을 잘하실 소지가 있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봤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본인의 경력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언가를 핸들링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해드리고 상황 판단을 하여 문제를 네. 해결해드리는 일들, 돌발 상황에서 본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 혹은 매뉴얼대로 업무를 원칙대로 처리해서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 일들을 주로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하는 뭐 주로 이제 식음료 매장에서 하는 매장 운영직 대졸 공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과 같은 헬스 앤 뷰티 스토어들 그리고 뭐 이제 화장품 베이스에서 하는 로드샵 매장 운영직들 이런 쪽으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탈전공하여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물어보셨던 것 중에 뭐 이게 본인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어떤 본인의 이 과거 이력이나 자격이 내가 아마 영업적으로 지원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다양한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본인이 영업을 하고 일정 부분 설득을 하고 실적을 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좀 탄탄하게 정리하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정리하자면 항공사 취업을 할 때보단 일반 영업직을 할 땐 준비해야 될 그 라인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자소서랑 면접만 잘 보면 되는 게 항공사 전형이라면 이 영업은 새로 이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준비하시고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지원할지 지원 방향부터 입체적인 고민 후에 정리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 제 조언도 참고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의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취업을 좀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좀 진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풍강님은 내가 부족한 게 토익 점수, 스피킹 그리고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께서 영어 점수가 그 일본어 점수만큼은 어느 정도 라인업에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일본을 상대로 하는 무역회사에 근무를 하시거나 물류회나 해운회사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뭐 영어 점수가 본인의 합격을 좌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왕 하시는 거라면 영어 점수 수준만큼 어학 점수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는 게 좋을 텐데요. 문제는 일반 기업체에 영업으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토익 점수보다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더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익이 지금 845점. 사실 이게 좀 애매하겠죠. 이 점수대 분들이 영어는 말하기가 되는데 문법이 약한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영어 강점을 살려서 뭐 템플릿이 있는 토익 스피킹으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네. 좋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영역인 것이지 본인의 영어 점수가 본인의 합격을 답보하는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서 본인이 영업에 필요한 설득력, 목표 지향성 그리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면들 뭐 이런 것들 이 좀 본인께서 또 멀티태스킹 혹은 뭐 업무를 구조화하고 이렇게 좀 업무에 특화돼서 본인의 이야기를 새롭게 가꾸시는 데 노력을 더 할애하셔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본인이 지금 제 조언을 100% 와닿진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그거에 당연한 건데 제가 한 거라고는 통역한 거랑 수속한 거랑 무역 중개역 통역한 게 다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통역이라는 것도 사실 뭐 갑자기 듣고 하루아침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일정 부분 어떤 무역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죠. 용어 정리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라는 게 중요할 것이죠. 하지만 어쩌죠? 이 영업 관리, 매장 운영도 사실 그거와 유사합니다. 내가 매장 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전날의 어떤 이슈라든지 오늘 내가 꼭 달성해야 될 목표 혹은 매장 내 최근 이슈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서 본인이 매장을 핸들링하고 관계 안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의 역할은 비록 통역이었지만 결국 링크가 되어 있는 것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좀 확인이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제가 100번 넘어 지나치지도 않고 38분까지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는 네. 없습니다. 39번 얘기하시면 제가 네. 제지를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대기업 일반직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음. 그런 자격이 있는 무슨 민간 업체들이 있긴 한데요. 예, 예.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효용이 고생 별로 맞추기인 없고. 거고요. 물론 그 자격증 만드신 분들 존중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분 이력 중에서 가장 뭐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어가 거의 네이티브급인가 봐요. 그렇죠. 이 점을 좀 전형 과정에서 좀 어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될까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영 매장 운영직을 한다 해도 명동에선 자기가 탑이다.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인이 이런 강점으로 매장 안에서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실제로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고객분께서 카드를 잃어버리신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이제 일본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비록 이제 아르바이트 분의 상황이긴 하겠지만 매장 운영자로서 1호의 강점이 비록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면의 매장 운영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으로 접근한다면 설득이 되겠죠. 비단 매장 운영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1호의 단점이 그러니까 이걸 뭐 메워야 되는 영역이 아니고요. 자신의 강점이 잘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의 지원과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본인께서 갖고 있는 강점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 전략에 필요한 부분은 인지상정이겠고요. 본인께서는 항공사만을 생각하실 거면 그냥 자소서 혹은 면접 그 안에서의 입체적인 대비가 필요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좀 새롭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본인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연령도 일정 부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본인께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뭔지 판단하시고 만약에 외연을 영업으로 넓히실 거면 방향을 그대로 최대한 콤팩트하게 접근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전형별 대비와 경험 정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쿵강님 역시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직 결과에서 역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사연 우리 교욱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 여자 문천식 26살 여성 구직자입니다. 문천식을 닮으셨나 봐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인서울급 학교를 나오셨고 인서울급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셨습니다. 학점은 3.7, 오픽은 IM2. 그리고 경력사항은 학교 칼 졸업 후 A자동차 회사 대기업 계열 카드사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총 2년 관련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해외 지역에 2곳 시장 조사를 하셨고 사내 임직원모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및 직무는 홈쇼핑 MD 직무 그리고 마케팅 직무 희망하시고 하고 싶은 말로는 학부 시절부터 빠른 취업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취업하려면 경력이 있을 때 유리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졸업 시점에 맞춰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경력이 홈쇼핑 MD나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서도 취업 준비만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 홈쇼핑 MD에 대해서 여러 취업 설명회, 취업 콘서트 자리에서 만난 현직 MD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취업 방향을 정했습니다. 현재 파견 근무 계약 종료 후에 공백기는 7개월 정도 됐고 한 메이저 홈쇼핑 회사의 파견직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제 궁금증은 혹시 파견직으로 홈쇼핑 회사 입사 시 추후에 있을 그 홈쇼핑 회사로의 공채 도전은 어려울까요? 만약 한다고 한다면 업종 가리는 거 없이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여자 문천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게 좀 엿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디가 여자 문천식. 예. 이분이 이제 문천식 쇼호스트거든요. 진짜요? 닮으셨어요? 예, 예. 뭐 전 모르죠. 뭐 이분 하여튼 뭐 네네. 잘 문천식 그렇게 씨가 아니고 또 동명이인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문천식 씨라는 개그맨 분이 지금 쇼호스트를 하시는 것 전향을 같아서 전향을 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이 진행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아무튼 네, 지금 말씀을 귀가 간지러우시겠어요. 드리죠. 저희가 예, 괜찮습니다. 난데없이. 네네네. 네, 아무튼 이어가죠. 예, 일단은 이분께서는 과거의 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마케팅까지 지원을 넓히는 걸 고려하시면서도 마음 한켠에 MD를 같이 네. 희망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컨설턴트마다 의견들은 다 다르십니다. 네. 어떤 분은 공채로 들어가야 공채 프리미엄이 있고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홈쇼핑 업에 종사를 했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분처럼 파견으로라도 AMD, 즉 MD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어시스트하는 AMD 네네네. 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카테고리 전문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유아 교육과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본인이 AMD 시절부터 본인이 특정한 파트에서 그게 TV 파트면 TV, 모바일이나 웹이면 웹에 맞게 특정한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식품 MD 밑에서 AMD를 1, 2년 하신 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에 메이저 업체로 지원을 하시는 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게 제조사 MD가 아니라 유통사 MD이기 때문에 네. 홈쇼핑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홈쇼핑 채널이 지금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맞네요. 업체는 10개고 채널이 17개입니다. 예, 예. 그럼 당연히 MD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소셜 커머스에서도 MD를 많이 지금 뽑고 있고 네. 그리고 마트라던가 백화점에서도 상품 기획에 필요한 MD분들의 핸들링되는 여러 기획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 MD 지원이 단순히 홈쇼핑으로의 취업만이 아니라 예. 확장을 해서 유통 채널의 다양한 MD로도 확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저라면 적극 권유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마케팅으로의 지원은 조금 저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을 뽑는 TO가 홍보팀 TO보단 많지만 뭐 많이 뽑아야 3명, 적으면 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케터로서의 강점보다는 MD로 지원을 해서 파견 업무로의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한 2년 동안 2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그렇습니다. 좋을까요? 일단은 주로 데이터를 관리했던 일들, 자동차 회사나 대기업계열 카드사에서 뭐 실적을 관리하고 분석하시거나 로 데이터를 솔팅, 정리해 갖고 이걸 보고하는 데 도움을 드렸거나 회의를 하는데 내용을 취합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시장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로 데이터를 좀 뽑아내는 일들. 뭐 이런 좀 단순 반복의 업무일 확률이 높지만 결국 데이터에서 시작하고 데이터에서 끝냈던 일들을 주로 하셨을 겁니다. 네. 입사 이후에 하실 일들이 죄다 그런 식입니다. 본인이 마케팅을 선택한 것도 영리하셨던 게 결국 대기업에서 마케팅한다는 게 사실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유추된 내용으로 어떠한 기획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고요. 네. 대부분 신입 마케터 분들이 하는 일이 죄다 이런 쪽의 일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방향을 정하시면 오케이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단순 반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하신 일이 생각보다 양은 많을 텐데 내가 딱히 뭐 이렇게 기억 남은 일을 못했던 건 아닐까라고 좀 본인의 경험을 좀 낮춰서 보실 게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또 본인의 외연을 넓히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쇼핑에 MD로만 지원을 하실 거라면 이 경험 안에서 본인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자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협업을 하시고 뭐 이런 좀 본인의 역량 위주로 경험을 정리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네.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해야 될 때는 데이터를 보시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내용을 추출하고 이게 결과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마케터에게 필요한 역량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는 눈, 안목,
그리고 데이터를 관련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나 내용들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쪽으로 완전 다른 사이드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대비해야 될 게 갑절이 되겠죠. 네. 아니, 이쯤에서 하나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것이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파견직에 대한 뭐 추천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어떤 취준생 입장에서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준점이라는 것도 이 방송 시간이 적어서 그렇지 해드릴 얘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짧게 두 개만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연령대가 더 많으신 분일수록 본인께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본인은 공기업으로의 취업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땐 근무 경력 안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한번 해보시면서 단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안에서 성과를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연령대가 좀 저연차, 어리신 분들일수록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시기보단 공채 위주로 도전을 하셔서 네. 성공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특장점이 없으신 경우에는 한번 파견직이나 뭐 계약직 근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장점, 어학의 특장점, 뭐 학력, 학점의 특장점이 없거나 본인의 경험의 특장점이 부족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근무 경력을 빨리 쌓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라던가 본인의 어떤 지원의 폭을 확정을 짓는 것도 일정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특장점이 없는 분일수록 한번 근무 경력을 최소 6개월 이상 쌓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파견직 근무를 좀 지향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본인이 일정 부분 카테고리에 강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해왔던 과거의 근무 경험이나 뭐 대외 활동에 여러 경력들이 있어서 굳이 이런 경험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본인이 불안한 마음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더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뭐 학교의 취업 담당 컨설턴트라든지 뭐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취업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본인의 이력을 좀 입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거나 저희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좀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본인의 전공에 대한 약점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전달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MD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는 곤란하겠고요. 결국 본인이 그 유아교육과 실습을 나갔던 내용 자체 안에서도 분명히 뽑아낼 내용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 돌발 상황에서도 어떻게 과정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나아갔던 내용들까지 입체적으로 본인의 이야기, 결국 약점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강점으로 뽑아낼 내용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케터보단 MD 쪽으로 본인의 경험을 잘 쌓아서 파견 업무부터 시작하셔서 본인의 MD의 강점을 발견하시고 좋은 커리어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 문천식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코치님 잡다방 진행하시면서 사연들 좀 만나봤는데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위로와 충고 섞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따뜻하게. 예, 34분 가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고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세 가지는 본인이 가능성을 넓히고 싶은데 준비해야 될 게 많으신 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은 본인이 책임져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은 분, 한 분은 의사결정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는 분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혹시 나의 사연도 혹시 나의 내용도 혹시 이렇진 않을까 저렇진 않을까 고민이 많으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사연을 올려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위로와 충고를 가장한 사연 동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잡다방 시간 저희 함께 봤는데요. 우리 차코치님의 말씀들 잘 기억을 하셔서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코치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차지원 코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다방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사연들과 조언들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는 여기에서 가름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구직자들의 현실과 앞으로 직장 생활의 정정당당한 권리를 지켜줄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름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산사태, 침수, 건물 파손, 정전 등의 사고로 이어져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습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가로등 주변, 공사장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중호우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성공처벌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19년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9%, 청년 실업자는 43만 7천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찾아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저 몰라서 채용 시장에서 고용되는 슈퍼을 입장이라서 넘어갔던 억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 있었을 줄로 압니다. 사회 신입생이 될 여러분의 인권을 위해 준비된 코너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네. 단독 출연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많이 오랜만에. 바쁘셨죠? 어땠습니까? 네, 바빴는데요. 또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또 최저임금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갈 길이 먼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인권 살롱 시간에 준비해 네. 주신 주제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끊임없이 뉴스 기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들을 분석해보니 2년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에 해당하는 2.87%가 인상이 됐고 예. 네. 금액이 8,59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금액 자체가 지금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누구가 과연 만족을 하는 대안인가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최저임금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87%라는 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뭐 물가 상승률 합계보다도 더 적은 수치라 그래서 사실상 뭐 삭감이다 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잠깐 보면 예. 2018년에 16.4%가 인상이 됐고 2019년 올해죠. 지금 10.9%가 인상이 돼서 2개년을 합쳐보면 29%라는 이제 급작스러운 인상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번에 이제 2.87%의 인상은 사실상 우리 이제 그 현재 보면은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네. 그리고 금융위기의 2010년 이후에 이제 최저의 인상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뭐 유례가 좀 없었던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 측은 뭐 이만하면 됐다,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노동계 측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1만 원 공약 지켜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소주성, 그러니까 소득 주도의 성장이 이미 폐기된 거 아니냐. 그럼 네.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더 지금 힘들어질 건데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내일 바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처음에 이제 정해지면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이제 솔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게 네. 이해가 될 겁니다. 최저임금은 총 이제 27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로자위원 9명, 그리고 사용자위원,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이 9명, 그리고 네.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동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정부, 즉 정부의 입김과 기조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부터 정부가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랐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자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고 네. 이번 입장에서도 역시나 결정된 바를 보면 2.87%라는 인상이 됐는데 그것 또한 역시 정부의 기조하고 정확하게 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이제 양측, 그러니까 그런 다원적인 입장을 네.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사실상 캐스팅 보팅 공익위원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좀 안 친다라고 하면 네. 정부 입김이 작용하고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좀 뭐 취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최저임금 을 이제 이원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위원회를 하면서 네. 공익위원 8명이 이제 사상 최초로 집단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노동계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공익위원을 정부의 좀 입김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물갈이한 거 아니냐 소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 자체가 정부하고 너무 이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항이 맞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는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 그러니까 8,59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 위원 측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 의원 측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속 시원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87%냐고 물어봤을 때 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이 정말 우리네 경제 상황에 정말 큰 타격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이 지금 됐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결정은 됐지만 지금 후속적인 폭풍이 상당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현재 미래 경제 상황 환경과 네.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서요. 일단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경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정부는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경제 위기라는 거하고 그냥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을 너무 급격하다는 근거로 경제 위기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일본발 무역 제재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최저임금 올리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 수준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경제 위기하고 그렇게 1대1로 맞닥뜨려야 되는 거냐라고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아닌 거죠. 오히려 경제 위기라는 것은 최저임금 200원 더 주고 이래서 경제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고 훨씬 네. 더 대외적인 변수 또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요소가 클 건데 그거를 이제 경제 위기를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워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는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 중반 정도에서 더 떨어질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5% 정도로 낮췄고 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이제 푸어스에서도 2.4%에서 무려 지금 4%포인트가 0.4
0.4%포인트 떨어진 2%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과연 맞는 건지 사실 다시 한번 재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 쌤이 보셨을 때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2.87%, 네. 8,590원이라는 최저임금 결정, 이게 좀 경영계 쪽에 유리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저는 만족한 쪽은 정부하고 여당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계 쪽도 아니고요. 경영계도 어쨌든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인상은 안 됐지만 분명히 좀 아쉬운 결정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삭감을 있고요. 주장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노동계 또한 지금 뭐 총파업이 예상이 되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민노총 이제에서 추천한 근로자 위원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 최저임금 예. 위원회. 이거는 이제 너무 편파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사퇴를 했고 한국노총에서 추천된 근로자 위원도 지금 오늘 보니까 전원 다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결정 자체가 저희는 사실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안에서는 파악이 좀 힘들죠. 최저임금 그렇죠. 위원회를.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밀어붙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근로자 위원 쪽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보니 네. 이게 과연 정당한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게 맞는가라는 게 좀 있고요. 지금 사실 결정이 됐고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까지 해야지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다시 변경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쵸, 역사상.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거의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보자면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 나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일 총파업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네. 해주고 계신데 노동계에서 보이고 네.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대홍보 PR을 할 때는 올랐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2.87% 올렸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를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그만큼 올라가야지 사실 딱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그렇죠. 보자면 네. 물가 상승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지금 산입 범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저번 연도에 확정이 된 다음에 산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급은 낮지만 내가 복리후생 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최저임금이야라고 하는 걸 인정을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반감이 돼서 삭감이란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물가 상승률과 비추어 봤을 때 2.87%는 물가 상승률하고 비례 정도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산입 범위가 향상이 돼버리고 산입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최저임금 또한 효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역시 사실상 삭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네. 10,000원 공약이 힘들어진 게 아니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은 이제 2020년 또는 임기 내 지금 불가능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사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은 별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갔다고 하나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노동계 또한 지금 어쨌든 아쉬운 의사결정이다. 지금 그리고 상황이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주요 재벌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유보금을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다 보니 예. 이게 정말 경기가 어려운 거냐 아니면 정말 그 경기가 어려운 것을 저소득 근로자층에게 다시 한번 떠넘기는 거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경제 위기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고 지금 총파업이라든지 이런 행동적인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동계의 이제 그 입장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계속 같은 얘기를 질문 네.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제 주로 채택해왔던 경제 기조가 네. 소득주도 성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건데 네. 이 기조가 좀 한풀 꺾였다 네. 이렇게 좀 봐도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기승전 최저임금 탓으로 지금 돌리는 게 정부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탓이라고 한다면 비단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노동계 측에 많이 이제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또는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지금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전환 이런 것들이 공공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게 민간 부문까지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규직하고 차별이 지금 상당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 결국에는 후퇴하고 있다,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노동계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흐름과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또 지금 짚어보고 싶은 것이 중간중간 지금 언급이 여러 번 됐습니다. 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네.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노총도 계속 성명서를 내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노총 또한 오늘 이제 의견서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비슷하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했던 거, 그다음에 경제 프레임 자체 또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대부분의 정보들을 TV,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 못한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봐야 하지 않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총파업은 역시나 또 이제 여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무슨 이런 시국에 총파업을 하냐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총파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결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도 좀 네. 총파업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영계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 조금 오른 것이 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골기대회를 하거나 이렇진 않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경영지의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중소기업 이제 중앙회에서 최근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어렵냐, 그래서 어려운 순서를 보니까 일단은 80% 이상, 83.3%가 최저임금이 아니고요, 소비 위축 때문에 가장 어렵다. 소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화라든지 서비스를 만들면 이게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원가 상승. 원가 상승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인 계층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세 번째는 뭐 무분별한 경쟁 심화 이런 부분. 인건비 증가는 네 번째였어요. 인건비 증가는 2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영계 측도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시나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경영계도 이 부분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지금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해외 뭐 OECD 국가들이랑 비교를 네. 해주신다면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금 2년간으로 보면 그 29%나 됩니다. 상당한 수준이라 이걸로 보면, 그 최저임금 인상률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3위의 속도로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평균적인 이제 정규직 대비 최저임금은 41.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40% 정도와 사실 동일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다는 것보다는 이미 낮았던 수준을 끌어올려서 평균 정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OECD 평균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 전반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라든지 임금 불평등 지수, 진위 개수 등은 최근에 인상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건 잘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소득 분배가 악화시킨 원인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죄송해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걸 좀 축소를 한 부분이 있지만, 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최저임금이 최소화됐고 결국 사실상 삭감에 해당하다 보니 예.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이제 진위 개수 또는 임금 불평등 지수들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정부가 힘있게 끌고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생각을 드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최저임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살펴보고 네. 뭐 노동계라든지 경영계 각 입장도 좀 살펴봤는데요. 예. 그 쌤께서 보시기에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를 찾아보면 최저임금이라고 치거나 여러 가지 찾아보면 최저임금은 경제난, 그 외에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조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결국 이제 취업준비생 또는 구직자분들이 보시거나 뭐 인사 담당자 또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보실 건데요. 네. 결국 뉴스에서 하지 않은 얘기들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뭐 이렇게 떡볶이 팔고 이런 것들도 정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골목 상권에 계속 네. 진출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한 것 중에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상승.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원가에 대한 부담을 좀 익히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원화청 구조 개선 또는 이제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 규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 지금 언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입이 돼야지 저는 이제 좀 수직적인 구조 자체를 패러다임을 변환을 시켜야 최저임금의 이제 좀 확실한 좀 합리적인 서로 간의 이제 의견이 도출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쏙 빼놓고 최저임금 자체만으로도 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네. 결정이 났고 뭐 고시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시행이 안 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이게 좀 정착을 사회적인 뭐 혼잡 없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좀 네, 뭐 사회적인 정부가 PR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은 네. PR 또한 사실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 저도 최저임금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보는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설 등을 보면 네. 결국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것들 또는 지금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구조들 또는 지금 이제 민노총과 한노총이 화합을 하는데 그 근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근거가 명확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는 최저임금 자체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론을 최저임금에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이런 조작된 플레임이라고 좀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이제 2년 내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와 이제 노동계 그리고 개혁 진보 경제학자 모두 나서서 이제 거짓 프레임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좀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 위기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최저임금하고 연계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2.87%의 이제 상황 좀 인상폭은 사실 아까 전에 사실상 삭감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경제 공황에서나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는 정말 대기업들이 다 지금 도산 파산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예. 그때처럼 정말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정부가 힘있게 드라이버를 좀 걸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뭐 트럼프라든지 지금 아베 보면 결국에는 좀 카리스마 리더십을 바탕으로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조금 하려고 하다가 또 국민 또는 여론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다시 안 하고 뭐 이런 약간 강한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최저임금은 결정이 만약 됐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총파업을 앞두고 있지만 예. 어쨌든 고시 상황에서는 번복이 되는 확률이 사실 희박하고 그렇죠. 특히 예. 뭐 노동계의 입장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부가 이런 프레임에 본인들이 갇혔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고 보자면 저는 그 외의 부분 최저임금은 확정이 됐다면 그 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 구조에서 안에서부터 또는 아래서부터의 혁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현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세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지불 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자영업자들의 80%가 나홀로 자영업이에요. 아,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70% 정도. 70%가 나홀로 자영업자. 혼자 치킨집 운영하시거나 네, 그렇죠. 그런 경우죠. 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중에 채용하기 좀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자영업자 등의 70%는 최저임금하고 관련이 조금 덜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프레임은 좀 바꿔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제 지불 여력 등을 좀 개선을 하려면 결국에는 최저임금 외적으로 뭐 카드 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또는 이제 거래 관계, 하도급 관계 등을 개선을 해서 이제 정부가 좀 수직적인 관계들을 좀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외에 지금 이 최저임금에 따른 여파를 개선을 하고자 사실 최저임금 외에도 2018년에만 3조에 가까운 정부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과 또는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고령자를 채용했을 때 이제 취업 때 지원금? 지원을 네. 해주는 지원금 등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쏟아는 붓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투입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제 여러 가지 다 따져보면 고용 측에 지금 7조에 가까운 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 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나눠봤으면 좋을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의 취업 컨설팅 송진원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만을 모아서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들만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ISL 계기에서 용접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졸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5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동창 RNS에서 파이프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시급 8,050원 이상이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윤성에서 온라인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권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인더스콘에서 방산 하네스 및 케이블 제조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최대 3,4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죠. 수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연자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참 변덕스럽고 휴가철이니까 휴가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네. 이럴 때 마음을 좀 어떻게 다잡아야 될까요, 주무관님? 네. 먼저 이제 구직자분들께서 취업하고자 저희 고용센터에 방문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인 원하시는 직종의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취업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행 면접까지도 네.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네. 이 여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무관님 스스로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울적할 때 어떻게 좀 다스리세요? 그래도 예, 여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죠. 네. 저랑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KN테크입니다. 반도체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반도체 설비를 담당할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반도체 장비 설치 및 아메트 설비를 셋업하는 업무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정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9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고인권입니다. 반도체 설비 담당 직원 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엔텍 정보통신입니다. 네트워크 설치 및 보수업체로 정보 시스템 운용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서버 모니터링, 백업, 장애 1차 조치 등 전반적인 서버 운영 업무로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에서 2,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우대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솔로몬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회계 관련 서비스 업체로 회계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급여 및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결산 및 세무조정 업무를 경험하신 분은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 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정보니까요.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수원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농업과 공업의 조화가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죠. 충북 지역 구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요, 주무관님. 좀 이럴 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이럴 때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시는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린다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선택할 때 글로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을 좀 써보면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선택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게 있으면 네.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시라. 뭐 이리 가도 안 되면 저리 가도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네, 너무 마음을 울리는 조언이라서 제가 위로받았네요. 제 네.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꿈꾸는 콩입니다. 중국 음성군 맹동면에 소재한 식품 제조업체고요. 주 생산품은 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두부 제품 생산직 사원 5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하고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고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희망시 주간조 또는 야간조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좀 있고요. 연봉 2,600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권이었고요. 생산직 사원 총 5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잘 챙기셔서 빠른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TIP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배관 제조 업체입니다. 현재 배관 캐드 직원 2명을 모집 중에 있고요. 학력하고 경력은 무관하지만 소화나 급수, 급탕, 바이패스 등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배관을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어서 캐드가 가능하시랍니다. 건축 및 설비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고 급여는 연봉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고 구직 신청 후 이력서를 준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이번 구인건 또한 학력과 경력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배관 캐드 직원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3중입니다. 음성군 소위면에 소재한 실란트 및 도로용 시석재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현재 총무 인사 격리 업무를 담당할 총무 및 인사 사무원 1명, 지게차 운전원 1명, 품질 및 생산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 모집 분야별로 지원 자격을 말씀드리면 총무 사무원하고 지게차 운전원은 고졸에서 대졸까지, 품질 및 생산관리 사무원은 대졸에서 석사까지 모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무 형태는 주 6일 주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총무 사무원과 지게차 운전원이 월 26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품질 및 생산관리 사무원은 연봉 3,900만 원 수준입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및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 후 이력서를 준비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수원과 음성으로 가봤습니다. 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이 정작 필요한 뉴스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는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역시나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무관님들께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싱숭생숭할 때 좀 다잡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강아지와 그렇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아지가 저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농협이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회를 포함한 지주사 그리고 계열사 등 인력을 채용할 때 입사 지원서의 사진과 학점을 게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내규를 신설해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9일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 10일부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모든 채용 입사 지원서에 사진과 학력, 항목을 삭제하고요. 이외에도 개별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별도 채용에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등을 입사 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채용 때도 농협에서 어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강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 농협은 최종 학력 항목은 있었는데요. 대학교나 대학원 그리고 고등학교 이름은 없이 학점과 전공만 기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사 지원서에는 항목 변경을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 기조를 더욱더 강화하게 됐는데요. 한편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용모, 그리고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및 혼인 여부, 재산 등의 개인정보,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농협의 지주사나 계열사 모두에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농협체육 홈페이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해서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그리고 NH농협손해보험 등 농협 계열사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기별로 채용하는 정규직을 포함해서 계약직과 산전 후 대체직, 파트타임, 전문직, 그리고 명예퇴직자 재채용 등 모두 농협 채용 홈페이지에 공통된 입사 지원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입사 지원서 항목 변경은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법률을 신설했다고 밝혔고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서 이 같은 차원을 밝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나 이제 농협의 모든 계열사에 지원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방 뉴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농협에 대한 내용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